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권 교체론이 6.1%포인트 오르며 격차가 확연히 벌어진 가운데 중도층의 60%가 정권 교체를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관련 의견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서 이르면 내일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선고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재판부가 고심에 빠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서양인 단체 관광객들을 이끌고 들어간 북한 여행사 관계자를 MBN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 파병과 한국의 계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지 이틀 만에 다시 광물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근들은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달에 정치적 운명에 걸린 이가 2명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올 거고 물론 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야말로 운명의 3월인 겁니다. 여론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60%가 정권 교체를 답했죠. 지난 주말 집회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 더 많은 인원이 집결했지만 여론은 정반대, 달랐던 겁니다. 첫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지 리얼미터가 물었습니다. 55.1%가 정권 교체를, 39%가 정권 연장을 답하면서 정권 교체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정권 교체는 6.1%포인트 오르고 정권 연장은 6.3%포인트 내리면서 격차가 확연히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60%가 정권 교체론에 손을 들면서 정권 연장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민주당이 44.2%로 37.6%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5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난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 10만 명 넘게 모인 반면 찬성 집회 인원은 약 2만 명에 그쳤는데 여론은 반대인 셈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사실상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좀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론조사에 입각해서 저희가 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모이셔도 거리 집회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리를 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장외 집회와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전반이 반탄 집회 열기에 고무돼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율 46.3%를 기록해 18.9%에 그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여권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섰죠. 특히 중도층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는데 보수층에서의 강성 발언이 되레 중도층을 옮겨가게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6.3%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18.9%를 차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위, 6.9%를 차지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위를 기록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5.1%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중도층 표심은 스스로 이념 성향이 중도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51.5%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둘째 주 중도 성향 응답자 46.6%가 이 대표를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5%포인트가량 오른 수치입니다. 정치권에선 중도층을 겨냥한 민주당의 이른바 우클릭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적 중도도 있는 것이고 진보적 중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이번 여론조사에선 이 대표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문수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선 이 대표가 50%, 김 장관이 31.6% 지지율을 기록하며 18.4%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대결에선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로 격차가 29.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여권 잠룡 중 지지율 2위를 차지했죠. 이에 질세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미래 비전을 담은 새 책을 이번 달에 출간합니다. 책뿐 아니라 상속세 개편, 성장 같은 정책 메시지도 내놓으며 그간 숨지기고 있던 여권 잠룡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2달 반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상속세를 정상화하자고 적었습니다. 상속세 과표가 30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됐다는 겁니다.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머뭇거릴 필요 없이 상속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 52시간제를 간만 보고 접었다며 민주당의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이 대표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지분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자고 한 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우클릭으로 포장한 사회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서울시정 경험과 국가 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합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주자 선두를 기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기 대선 자체에 선을 그었지만 발언의 정치색은 강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를 눌러주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후 여권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죠. 이런 박 전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보수 통합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만남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부부터 챙겼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질문을 주셨고. 여당의 단합을 재차 강조했는데 탄핵 찬성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계집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해달라고 말했다고 신동욱 대변인은 전달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야권 단합 메시지에 따라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지도에서죠.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 대통령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 85일 안에 대통령과 단절을 선언할 거라고요. 또 국민의힘을 구구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고립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주 전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이제 85일 남았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대표는 SNS에 국민의힘이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돼 윤석열 절연,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극우에 힘이 있다 싶으니 얼른 붙었지만 그들이 제압되고 힘이 빠지는 순간 배반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우위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인용보도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여권 잠룡들을 겨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지사는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서 국민의힘의 특검 찬성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권성동이란 이름을 언급했다며 명태균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탄핵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반헌법, 반국민적 행동이라고 일갈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어느덧 3월에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정한 조기 대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한테 아주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한동안 보수 결집 양상이 두드러졌었는데 다시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중도층 민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중도층의 정권 교체론은 정권 연장론의 2배 수준인데 전주와 대비해 격차가 8.8%포인트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 탄핵 찬성 여론이 점차 결집하는 것은 물론 여당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과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며 역효과를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조사를 놓고 국민의힘이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집토끼 잡기 전략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도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을 생각하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네. 국민의힘 한 의원은 MBN에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경우 탄핵 반대로 결집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보수층이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뒤 이 반 이재명을 기치로 민주당과 대선 경쟁을 펼친다는 전략입니다. 어쨌든 이대로 가다가는 중도층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출구 전략도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의원 개별 차원일 뿐이라며 선을 그어왔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상속세 개편과 같은 정책을 띄우며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상속세 공제 완화에 더해 최고세율 인하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의 한정에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을 비롯해 국정협의회를 거부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입니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은 분리하자라고 저희는 거듭거듭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투트랙의 노력을 걷어차는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와 해명부터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보면 여기서는 집토끼, 산토끼 구분 없이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우선 중도층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자평하며 빠른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동시에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실용주의 전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도체법 개정안이나 상속세 완화 등을 띄우며 우클릭을 주도하더니 다시 상법 개정안이나 무료 생성형 AI와 같은 좌클릭 행보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저희 당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또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확고합니다. 대선은 대선대로 가더라도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임무는 본연의 임무대로. 네, 하지만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 취하다 보니 여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색깔을 잃는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 내부의 비판하면 당연히 비명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대표 지지율만 봐도 이 비명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비명계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영향력이 미미한 건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인데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간 식사회동에서도 꾸준히 언급된 것이 바로 개헌입니다. 네. 이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 대표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한 비명계 인사는 MBN에 지금은 개별 주자가 화두를 던지는 타이밍이지 연대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선
비명계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재판 결과가 또 있네요.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나올까요? 신문 후 있었던 의견서 제출 기한이 어제로 끝나면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말이죠. 최희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도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인지 신문을 진행하고 열흘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습니다. 이 기간에 윤 대통령 측은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구속기간 만료 후에 기소가 됐다는 주장을 재차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계엄 관계자를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여전하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는데 어제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면서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고 이후로 결정을 미룰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한 차례로 변론 종결된 이후 벌써 2주가 지났죠.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결론이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그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13일 만에 뒤이어 탄핵소추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였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단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낸 한 총리 탄핵 심판. 2주가량 지난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을 잡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변론에 직접 나섰던 한 총리는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는 한 총리가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재에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미정이라고만 답한 상태입니다. 재판관 구인 체제가 된다면 이미 끝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고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 총리의 탄핵 여부에 우선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개강 직전인 오늘까지도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에서도 맞벌 집회가 열렸는데 재학생과 외부인이 뒤섞여서 충돌하며 큰 혼잡이 빚어졌죠. 결국 집회 신고를 의무화하자는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퍼스 정문 앞으로 시위대가 몰리고 경찰이 안전펜스를 설치합니다. 캐리어를 끌고 학교로 향하는 대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중앙대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고 바로 건너편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여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은 정당하다!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유튜버 등 외부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학내 집회지만 시위 때마다 외부인이 합세하며 시위가 거칠어지는 일이 반복되는데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상도동까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시끄럽긴 하네요. 지금 저기 옷 수선하러 가고 있었어요. 집을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여기라 가지고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진짜 내일 신입생 당장 오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충북대와 충남대, 전북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양측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집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학기의 설렘 대신 캠퍼스 내 대립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떡도 만들어보고 대동강 맥주도 마셔보고 이북식 김치도 만들어보는 서양인들. 최근 북한을 여행한 관광객들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서양인 단체 관광객들을 받았거든요. 이들을 이끌고 북한에 다녀온 여행사 관계자를 MBN이 단독으로 인터뷰했는데 북한 주민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과 한국의 계엄 사실 등을 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ehind me is China. Ahead of me is the DPRK. As the first Western delegation in since 2020. 지난 2월 중순 사전 답사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저스틴 마텔 씨는 2월 말에는 서양인 관광객들을 이끌고 5년 만에 북한 라선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Your standard sort of DPRK tour stops, foreign language schools, children's palaces where they taekwondo, beer breweries, factories, scenic locations. 두만강 맥주를 마시거나 사슴 농장을 체험하는 등 3박 4일 일정의 가격은 우리 돈 97만 원 정도로 중국을 경유하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 비싸집니다. 어떤 관광객들과 함께 다니셨는지요? Australians and Europeans we also had one American traveling on a German passport, and it was her last country to visit in the world. It was her 195th country, and the Koreans were very happy to help her celebrate with Romanian travel vloggers traveled with us. 이들이 북한을 여행지로 택한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Wide range of people who are some are just curious, some are counting countries, visit a socialist country and see how it compares to what they remember. Wide range of reasons, and we have a wide range of demographics that. 또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 외부 뉴스와 단절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랐다고도 전합니다. Are very much shielded from international news and are unaware of current events. President Trump has been re-elected as the U.S. president, and also the fact that North Korean troops are fighting in Ukraine and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resident declaring martial law. 해당 여행사는 3월부터 라선뿐 아니라 평양 상품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서양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평양 돋보기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MBN과 인터뷰를 한 여행사 관계자는 당연히 그렇다 치고 다른 관광객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북한에 갔었던 거 아닙니까? 네. 여행이 어땠다고 하나요? 영상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한 관광객들 대부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인데 영상들이 참 다양합니다. 네. 라선 청악 샘물 공장에 들어가 보니 동굴같이 생긴 장소가 나오고 직접 물을 퍼서 마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짧은 쇼츠들을 보면 노란 위스키병 안에 뱀이 있거나 북한 계절을 만들었다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It's a bottle of North Korean rattlesnake brandy, and it's supposedly a classic drink here in DPRK. North Korean bank account. I'm supposed to say cash card, but it's a North Korean bank account. And
North Korean DPRK money. Dacă țineți minte, Ceaușescu a fost aici în vizită și a avut parte de o surpriză din partea președintelui de la acea vreme. Nord-coreenii au cântat o melodie în limba română. 관광객들의 북한 여행 느낌을 정리해보면 기묘하다라는 평가인데요. 구공산권이었던 국가에서 온 루마니아 관광객은 복잡한 신경인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됐다가 오랜만에 지금 국경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관광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도 좀 궁금했는지 네. 북한 가이드에게 지난 5년간 코로나 상황을 좀 물어봤습니다. 네. For the past 5 years, there's been no travelling for you between here and Pyongyang? Just individually. Ah, okay. Is that because of COVID or anything? COVID, yeah. But off camera, he told me that the virus was sent over in a package attached to a balloon from South Korea. 그렇다면 코로나 전후로 북한을 많이 다녀본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꼈을까요? I didn't notice any particular hardships related to the 5-year closure for the COVID-19 pandemic. I noticed that maybe half the population were still wearing masks, written in Korean and giving advice about how to best avoid the spread of COVID-19, as well as monkeypox. 예, 남한 때문에 코로나가 유입됐다. 아무래도 뭐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역이나 관광, 이건 또 어때요?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던가요? 일단 현장을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이 꽤 보였다고 합니다. So while we were there visiting as tourists, we also noticed that there appeared to be a fair amount of Chinese and Russian businesses returning to the area as well. 그런데 관광의 경우에는 러시아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꽤 보였는데 중국에 대해선 여행이 허용되지 않아서 여전히 교류가 부진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네. 밀착한 북러, 껄끄러운 북중 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there were about 5,000 to 10,000 Western tourists who visited every year, about 200,000 to 300,000 visitors a year prior to the pandemic, and have still not been given authorization to visit DPRK as tourists yet. 북한으로서도 중국과의 교류는 꼭 필요하지만 악화된 양국 사이 때문에 고심이 깊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관광국 정치의 영향, 그러니까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로수가 아름답게 늘어선 길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 상품이 되고 또 도심의 공기청정기 역할도 해주죠. 하지만 인간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사람이 지나는 인도를 절반 이상 차지하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건 물론 좁아서 보행자가 차도로 다녀야 한다면은 말이죠. 윤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 앞입니다. 1m 80cm 너비 보행로 3분의 2를 커다란 가로수가 차지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길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곳곳에 놓인 나무를 피해 걸어야 합니다. 인도가 나무로 막혀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차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빌라가 몰린 마을 보행로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가로수 옆에 전봇대와 가로등까지 있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피해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나무 뿌리가 자라나 울퉁불퉁해지는 곳에서는 아예 인도를 포기하고 차로로 내려와서 걷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폭 2m의 보행로에서 가로수 때문에 실제 지날 수 있는 공간은 40cm가 채 안 되는데요. 특히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들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나무가 먼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데 다니기가 불편해서 몇 번 사고 날 뻔하고 몇 번 넘어질 뻔해서. 도심의 가로수는 산림청의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산림청 매뉴얼에는 보행로 폭에 맞춰 심어야 하는 나무 크기를 정해놨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권장사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마다 폭도 다 다르고 주변의 여건들도 다를 거고요. 이를 다 고려를 해서 제시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로수는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시군 구청에서 100원나 뽑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600억 원을 들여 만들었고 매년 16억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찾는 관광객은 거의 없는 공중보행로가 있습니다. 오래되는 고가 차도를 고쳐서 만든 서울로 7017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600억 원짜리 육교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철거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 길이 1km의 서울역 옆을 가로지르는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입니다. 한가운데 놓인 어린이용 트램펄린은 무려 5개월이나 운영하지 않고 조격장도 추운 날씨에 말라붙어 속살을 드러냅니다. 회색 콘크리트로만 덮인 바닥과 시설에는 곳곳에 큰 금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에요. 앉는 공간이 좀 차갑네요. 콘크리트 색감보다는 그런 부분이 따뜻하게 바뀌거나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곳 서울로 7017을 찾은 시민의 수는 모두 641만 명입니다. 2017년 개장한 이래 방문객 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815만 명이 찾았던 2019년에 비해 이용객이 21%나 줄었습니다. 산책하는 직장인이나 육교를 이용하는 지역민 수요는 예전과 비슷하지만 일시적인 관광객 방문이 많이 줄었다고 서울시는 분석합니다. 그렇다고 동네 주민이 걷기 좋은 산책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공중식물원을 만든다며 설치한 600개가 넘는 대형 화분은 크기가 제각각이고 일부는 아예 통로 중앙을 막고 있습니다. 행여 부딪힐까 행인은 화분을 피해가기 바쁘고 지을 때부터 지적됐던 그늘 부족 문제로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걷기가 어렵습니다. 몇 겹을 쌓아놔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나란히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철거했더라면 서울역 주변 도로 정비라도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하 공간을 활용을 하거나 지상의 도로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제약 조건이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최공일체를 좀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운 선택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내년 1월 서울로 등 서울역 일대 개선안을 발표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철거까지 고려 중입니다. 서울로 7017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는 16억 원 이상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미국 우주 민간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 블루코스트가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달로 보내 달 표면 착륙에 성공한 건 역사상 2번째입니다. 완벽한 성공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탐사선 블루코스트가 달 궤도를 돌며 서서히 고도를 낮춥니다.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34분 블루코스트가 달 표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블루코스트는 착륙 이후 달 표면의 사진 등 각종 관측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 달 표면 착륙에 성공시킨 것은 지난해 2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이번 착륙 성공은 착지 과정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던 전과 달리 완벽하게 달 착륙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업의 한국계 최고 경영자 제이슨 김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시계 장치처럼 정확했다며 우리는 달 흙먼지를 부츠에 묻혔다고 말했습니다. 블루코스트와 함께 같은 로켓에 실려 발사된 일본 기업 아이스페이스의 리질리언스는 블루코스트와 다른 경로를 거쳐 오는 5월쯤 달 착륙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오스카상으로도 불리는 아카데미상은 영화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상이자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상이죠. 그런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K-팝 가수로는 최초였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축하 공연 무대에 선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 본드걸을 연상케 하는 검정 드레스를 입은 리사는 영화 007 죽느냐 사느냐의 주제곡을 열창했습니다. 리사의 신곡 본어게인을 함께 작업한 래퍼 도자켓과 싱어송라이터 레이도 리사에 이어 007 시리즈 주제곡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K-팝 가수가 아카데미 시상식 축하 공연 무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97회째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최고의 영화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영미권 백인 남성 등 주류 영화인에 편중된 잔치였다는 비판 속에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 am a proud child of immigrant parents, and I am the first American of Dominican origin to accept an Academy Award, and I know I will not be the last.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성노동자의 결혼 소동을 다룬 영화 아노라가 작품상과 감독상 등 5개 부문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파국으로 끝난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을 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다시 협정을 맺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좀 다른 듯합니다. 측근들이 정권 교체 카드까지 거론하며 협정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거든요. 상황이 또 달라졌다 이겁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함으로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지 이틀 만에 젤렌스키가 다시 미국과 광물 협정을 맺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Якщо ми домовилися, що вона буде підписана з нашого боку, ми готові підписувати. Я, чесно кажучи, думаю, що і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будуть готові. Напевно, потрібен час проаналізувати якісь речі. 또 미국과의 관계가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도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And further, coming to the Oval Office, with the body language, the shaking of head, the kind of the arms crossed, we found it incredibly disrespectful. But it did not appear to us that Zelensky was ready to go to peace. 트럼프의 측근들은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동시에 정권 교체를 시사하며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국을 떠난 젤렌스키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긴급 정상회의에 곧바로 참석해 유럽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이 절실한 현실 속에 영국 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에게 다시 미국과 만나보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4년차를 맞이한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광물 협정과 무기 없는 저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양의 금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금을 도난당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 권한을 줄 거라고 했죠. 금이 사라졌을 수 있다는 괴담에 힘을 실어줄 정도로 미국이 금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Stop. Look. 007 시리즈 영화 007 골드핑거에서 악당은 미국의 금 보유고에 관심을 보입니다. 금을 폭파시켜 금가스를 올리려는 의도였는데 미국 재무부의 금 보관 창고인 포트녹스는 이 영화로 단번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이후 한 차례도 대중에 공개된 적이 없어 금이 도난당했을 수 있다는 괴담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50년 넘게 베일에 쌓여있던 이곳을 감사할 권한을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주면서 포트녹스가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We're going to go into Fort Knox. You know about that? We're going to go to Fort Knox, the fabled Fort Knox, to make sure the gold is there. 치솟는 금값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쟁과 관세 선포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을 확보하려는 경쟁에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금의 가격이 낮은 유럽에서 금괴를 항공편으로 옮겨오는 특급 작전을 펼쳐야 했고 관세 직격탄을 맞은 중국 정부 또한 금 모으기에 열을 올려 달러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락한 달러 가치와 늘어난 국가 부채에 미국 역시 금 보유량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하락한 거죠. 경제 규모상으로 보면 미국의 지도권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금 보유량에 대한 음모론까지 불거지면서 강력한 칼자루를 쥔 머스크가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비밀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간다면 국익과 무관하게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출래 불사출이라고 하죠. 입춘이 지났지만 진짜 봄은 아직인 걸까요?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 산지엔 60cm 가까이 눈이 쌓였고 도심에선 긴급 제설 작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에도 눈이 최대 8cm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일대가 하룻밤새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산은 겨울로 되돌아간 듯 온나무가 두꺼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도심에선 제설차가 도로를 지나다니며 길을 만들고 공무원과 주민들은 연휴에도 거리로 나와 눈을 치웁니다. 강릉과 속초 일대엔 30cm 수준의 폭설이 내렸고 고성군 향로봉에 눈이 60cm가 쌓였습니다. 경기 동부에도 많은 눈이 내려 산과 마을이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가평군 북면엔 10cm가량 눈이 쌓였습니다. 굵은 눈발에 초록색이던 운동장은 하얀색 도화지처럼 변했습니다. 잔디 위에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눈이 되게 무겁고 그래서 애들 아빠 못다 치운 거 치우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잠시 그쳤던 눈은 새벽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일 강원과 경북 동해안엔 30cm, 강원 산지엔 40cm가 넘는 눈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오전부터 눈이 시작돼 최대 8cm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cm 이상의 매우 강하고 습한 눈이 내려 쌓이겠으니 피해 없도록. 눈은 내일 저녁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모레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치킨과 삼겹살 중 어떤 걸 더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해서 고르기 어렵다는 분들 많은데 한국인들은 대체로 치킨보다는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 듯합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닭고기 소비량의 2배라고 하거든요. 3월 3일 오늘 삼겹살 데이를 맞아 김경기 기자가 마트에 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 돼지고기 매대가 텅 비었습니다. 한쪽으론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3이 2번 겹쳐 삼겹살을 먹는 날이 된 3.3데이를 맞아 반값 행사가 열리자 인파가 몰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된 겁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지난 연휴에 전국적으로 팔린 삼겹살은 모두 350여 톤으로 1년 전보다 70% 늘었습니다. 시골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아예 삼겹살 시골 어른분들하고 다 같이 약간 파티 느낌을 해서 고소하기도 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한국인은 한 명당 평균 30kg가량의 돼지고기를 소비했습니다. 닭이나 소고기보다 2배나 많은 양입니다. 주식인 쌀과 비교해도 소비량이 절반 이상입니다. 부위 중에선 역시 삼겹살의 인기가 압도적이어서 소비자 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60%가 삼겹살을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계약과 더불어 3월 3일 계기로 소비가 촉진돼서 가격이 조금만 보상을 받아서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이 작년과 비슷한 113만 톤으로 가격 역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인데 다른 쪽에서는 분양가가 오르는 양극화가 심합니다. 거래가 살아나는 서울과 달리 지방은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거든요. 수도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있고 146만 평 규모의 복합 계획 도시를 만드는 평택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6,400채나 쌓여 있을 정도거든요. 문제는 뚜렷한 해법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의 1980세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재작년 12월 분양을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500세대 넘게 미분양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분양한 인근의 다른 1000세대 아파트도 절반 이상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두 단지 모두 삼성전자 캠퍼스와 가깝고 146만 평 규모의 복합 계획 도시 안에 있지만 분양 한파를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근처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갈아타게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건데요. 분양가가 솔직히 생각보다 좀 비싸가지고.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6,400채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42% 정도 수준입니다.
2달 만에 4,000채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수도권에서만 미분양이 한 달 전보다 2,700채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은 72,600여 채까지 증가했습니다.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역시 한 달 전보다 6% 넘게 증가하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웠다 보니까 대기 수요로 남은 거거든요.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당장 매수에 나서지 않아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3,000채 사들이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미분양 공포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지금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목을 받는 건 다름 아닌 AI 기술입니다. 축구 선수 휴먼 AI가 손님을 맞는가 하면 AI가 동물 건강 진단도 돕거든요. 통신 기술과 AI가 만나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편리하게 해주는지 한번 보시죠. 정혜린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에서 관람객을 반기는 건 바로 축구 선수 모습을 한 AI 휴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선수 이강인입니다. 우선 저를 바르셀로나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객들의 동작을 AI가 읽고 K-팝 댄서들과 증강현실에서 춤도 출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경험한 현지 관람객은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Me ha sorprendido mucho ver lo mucho que se usa la inteligencia artificial en la vida cotidiana, ¿no? en el día a día, después de ver el stand de Kate. AI는 비서처럼 길을 추천해주기도, 또 교통수단을 대신 예약해주기도 합니다. 최근 늘어난 범죄에 대비해 실제 사람 목소리인지 가짜로 합성된 목소리인지 구별도 해줍니다. AI와 통신기술이 만나 활용 가능한 건 비단 인간 분야뿐만은 아닙니다. 최근엔 말 못하는 반려동물의 병 진단도 AI가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활용이 늘면서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만큼 전력을 제어하고 열을 식히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AI를 통한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 버는 AI를 갈 거고요. 실생활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국내 통신사들의 기술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다른 대학, 다른 학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의대가 내일 문을 열지만 올해도 수업을 듣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10곳은 아예 수강 신청자가 없었거든요.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대에 합격한 신입생들마저 선배들을 따라서 수업을 안 듣는 겁니다. 집단 수업 거부로 1학년만 7,000명이 쌓여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졸속 교육을 받은 부실 의사만 대거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한 의대에서 진행한 수업 거부 의견을 묻는 설문입니다.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학번까지 요구해 수업을 원하는 신입생도 억지로 휴학 대열에 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좀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1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 인원은 2만 명에 이르는데 수강 신청은 4,000명에 그쳤고 아예 없었던 학교도 10곳입니다. 텅 빈 교실이 우려되자 의대 중 5곳은 개강을 전격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수업 거부로 신입생과 휴학생을 합친 1학년만 7,500명인 상황이어서 당장 수업을 시작해야 졸속 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의대교육지원국이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매달려서 지금.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4월까지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이후에는 의대교육 붕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휴학생의 조기 졸업 방안 등 대책을 발표해 의대생 달래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2월 말 3월 초엔 졸업과 입학이 이어지면서 꽃집들한테는 대목이 되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꽃 한 다발이 5만 원을 넘으면서 이 돈이면 다른 걸 산다 이겁니다. 올겨울 계속된 한파로 화훼 단지의 생산 비용이 올랐고 그래서 꽃값이 뛰자 꽃을 사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졸업식. 입구에 길게 늘어선 꽃 판매대가 보이지만 비싼 탓에 잘 팔리지 않습니다. 한 다발에 5만 원이지만 장사가 안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3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반은 안 팔렸다. 왜냐면 남으면 버려야 돼서 그냥 오늘은 뭐 30% 세일해가지고 인건비나 나올까? 좀 눈물 나. 새벽 3시에 나왔거든. 아이고. 꽃을 제가 사지 말라고 했었는데 너무 꽃값이 비싸가지고 네, 저 부모님께서는 또 졸업식인데 또 안 사주실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받았거든요. 서울 근교 하우스 화훼 단지를 가봤습니다. 이 시기엔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의미의 프리지아의 출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난 한 주 유찰량이 1만 속에 달했습니다. 올겨울 한파 속에 하우스 실내 온도를 유지하느라 기름값이 많이 든 탓에 경매가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꽃 들어오는 양이 지금 엄청나다고 시장에 가면 웬만하면 걸리는 것들이 다 수입산 꽃이라 국산 꽃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 1월 프리지아 한 단에 3,500원 선까지 올랐는데 2월에 들어서면서 2,800원 선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 10%가량 비쌉니다. 탄핵 사태로 축하 분위기까지 가라앉아 꽃을 주고받는 졸업식과 입학식은 옛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됐죠. 하지만 결과는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전북이 서울을 물리치고 1988년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국내 후보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능했는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빙의 승부도 아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 투표 결과 49대 11,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 이렇게 주요했던 겁니까? 저희는 좋은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네. 절박함과 또 간절함으로 대의원들에게 호소하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었고요. 네. 우리 전북이 내세운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도시 연대를 통해서 연대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네. 또 이것이 IOC가 추구하는 올림픽 어젠다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본선 경쟁력이 서울보다 더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하시고 네. 그리고 질의응답도 직접 하셨습니다. 예.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으시고요. 네, 이것도 네. 전략 중 하나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주올림픽이 추구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문화올림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네. K컬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중심지다라는 것을 대의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주의 가장 장점인 한복을 직접 입고 많은 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연대를 강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비수도권과의 연대를 강조하셨는데 연대 도시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도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저희가 IOC가 연대를 강조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신설 경기장을 줄이라. 라는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육상 경기가 열린 대구에서 육상 경기를 전부 다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네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린 광주에 그 두 경기를 분산을 시키고 네. 27년에 있을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충청권에서 현재 건축 중인 여러 시설들을 테니스와 체조 경기장을 활용하겠다라는 점을 저희가 강조를 하면서 연대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결정된 건 국내 후보지잖아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결정을 할 건지는 오는 9월에 열리는 IOC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는 국내적으로는 대한체육회와 전북이 이제 사인을 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서 정부가 보증하는 정식 유치 신청서를 IOC에 제출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IOC의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미래유치위원회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IOC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미래유치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장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올림픽도 대륙별로 순회를 하면서 이제 국가 도시를 정하잖아요. 네. 2036년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럼 우리한테 가장 큰 경쟁자는 어디입니까? 현재로서는 인도라고 보여지고요. 인도는 이미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이고 한 번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IOC 입장에서도 흥행성 면에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인도가 그동안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좀 약하고 SOC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점. 다만 대한민국은 최근에 전 세계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이고 매력적이죠. 네, K컬처가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잘 강조해서 K컬처의 심화 과정을 우리가 36년에 준비해서 내놓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잘 설득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아픈 질문입니다. 네. 2년 전에 국제 행사인 잼버리를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부족한 재정 상황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때 잼버리 개최 때 당시에도 전북 도지사셨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할 걸까요? 잼버리를 통해서 저희가 아픈 과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패를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로 작년에 저희가 세계 한상대회를 잘 치루어냈고 그 잼버리를 통해서 저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조직위원회와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보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K컬처를 뛰어넘는 우리 K컬처의 깊은 맛을 보여주는 때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경험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얻더라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때의 교훈을 잘 살려서 올림픽은 철저히 잘 준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네. 멀리 거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밤부터 눈이 계속 이어진 강원 영동은 흰 눈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밤 사이에는 전국에 다시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서둘러 출근길에 오르셔야겠습니다. 다시 중부와 경북 지방으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최고 40cm 이상, 경기 남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도 최고 8cm,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고요. 눈과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함께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은 영하 3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가 1도, 대구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의 눈은 내일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의 눈은 수요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